한일 정상회담이 발표가 됐는데 그랬더니 구조 외교다. 정상회담 하려고 이거를 했는 거냐 뭐냐 난리를 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뉴스 하나 일단 타이틀 보여드릴게요. 네덜란드가 중국 겨냥 반도체 옥죄기 가세했다. 안보적 필요에 의해서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한일 정상회담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실 텐데 일단 빌드업이니까 잘 봐주세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렇게 안보적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의 원문이 되는 그 네덜란드 요새는 여러분 참 좋은 게 번역기가 있어서 뭐 내가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번역기를 돌려서 그 나라 그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SML 뭐 이런 차이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번역기로 돌려서 제가 좀 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여기 또 공식 문서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네덜란드 의회가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네덜란드 의회가 어디서 그러니까 대외무역부 장관이 의회에 서한을 제출했는데 그게 이제 그 서한 제출한 것도 이렇게 그 이게 무역부 이렇게 되는 건데 서한 이렇게 해서 쭉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다운로드 받는 다음에 또 번역기를 돌렸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든지 저쪽 여러분 서양 문화에서 이게 레터라고 하죠, 레터. 그러니까 그 레터가 공식 문서예요. 그냥 뭐 연애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장관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공문서 보낸 겁니다. 레터. 서한 제출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의회에 이렇게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라는 서한을 보낸 거예요.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라는 문건을 네덜란드 의회에다가 보내서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YTN 연합뉴스 거였죠, 제가. 그리고 요번에 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선 비즈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덜란드,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 이르면 내일 여름부터 시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게 그 한일 정상회담 관련돼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네덜란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기술을 최대한 빨리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각은 수출 통제 목록을 도입할 것이다. 수출 통제 목록이 나오거든요. 수출 통제라는 게, 이 목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심각한 게 있어요. 뭐가 심각한 게 있냐면, 이걸 제가 이걸 번역기를 돌려서, 제가 이걸 봤는데, 내 의장님께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바세나르 협약이 나와요. 그래, 이게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제가 번역기 돌린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번역기 돌린 결과가 이렇거든요. 의장님께 저는 이 서원을 통해 외교부 장관을 대신하여 첨단 반도체 제조하고 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번역기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수출 통제 프레임워크가 나와요. 수출 통제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세나르 협정 얘기가 납니다. 내각은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위한 추가 전략 프레임워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국가 간 안보를 출발점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정의합니다. 네덜란드 제품이 군사 배치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최종 용도로 군사 배치 또는 대량 살상 무기와 같은 최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결국은요, 중국산, 러시아산 무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고, 네덜란드가 장비를 제공하면 그 장비로 반도체를 만드는 건 TSMC나 삼성이에요. 삼성이나 TSMC가 만드는 반도체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장기적인 전략적 의존성 방지. 이게 뭐냐면 저 나라한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중국한테 이렇게 물건 많이 파는데 중국한테 갑자기 물건 팔아먹지 못하게 하라면 우리 DUV 장비라든지
이런 거 팔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이게 뭐야? 의존성이라는 건, 인터디펜던스라는 건 중국하고 교역하다가 매출 비중이 생기면 회사 입장에서 갑자기 매출처를 훅 끊어버리라는 거는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의존성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장기적 의존성 방지, 그런 식으로 걔네들하고 응? 거래하는 게 회사를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 그런 식으로 의존하게 하는 거, 상호 의존하게 하는 거, 그런 거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기술 리더십 유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덜란드 정부는 이 수출 통제 프레임워크를 진공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가치 사슬의 이익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프레임워크의 맥락을 특정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즉 투자 태스크, 보안 태스크 투자 인수 및 지식 보안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유럽 차원에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네덜란드는 국제 파트너와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추가 국가 통제 조치가 추가 국가 수출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여러분 지금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수출 통제 시스템. 근데 여기서 보면 네덜란드는 관련 다자 수출 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협정에 제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과 수출 통제에는 논의되는 내용은 기밀로 유지돼 바세나르 협정의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도 회원국이다. 자, 지금 이 네덜란드 이 문건 의회에 보낸 레터를 더 깊이 봤어야 돼요. 여러분 이중물자라는 게 있어요. 무역.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무역을 못하면 죽는 나라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 이중물자.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 민간 용어로도 쓰일 수 있고요. 민간 용어로도 쓰일 수 있고 군사 용어로 쓰일 수도 있는 물건들을 이중 용도 품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의 메인 테마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그때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이중 용도 품목에서 이게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거지만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니까 불화수소고 뭐 노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에 필요한 것들이고 그냥 보내줘 이거였는데 야 한국은 이게 화이트리스트에 아시아에서 한국만 일본한테 화이트리스트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화이트리스트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 한국 믿지 못해서 요거는 이중품목에서 이중품목 관리를 하겠어라고 한 게 화이트리스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연명했다는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 바세나르 협정 그러니까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이 또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예스트레이드 go.kr을 가면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해서 수출입할 때 이게 이중품목인가? 그러면 무역을 할 때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 법령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이런 걸 전부 다 제출하면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제적인 관리란 말이에요. 국제적인 관리 시스템인데 이 품목들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시스템 장비 이게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다 전략물자, 이중물자로 관리되고 있는 수출입 품목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소프트웨어, 명신 이런 거 여기 이게 뭐 기술에서 뭐 비닐 에테르 모노머를 함유한 불소 탄성제 화합물 기술 이런 게 전부 다 이중물자 관리, 그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이게 바세나르 협정 그런 거 안에 있는 베어링, 볼 베어링, 솔리드 롤러 베어링 이런 게 전부 다 시스템 장비. 밀링 가공 공작기계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건데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쭉 구체적인 목록 있죠. 여기서 보세요. 극한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집적회로 신호처리형 전기 광학대 집적회로 및 광 집적 이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반도체 증폭기 끔찍하죠. 이게 전부 다 이중 품목들입니다. 이중 품목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중 품목 관리 시스템 중에서 중요한 역할하는 바세나르 협정 관련돼서 네덜란드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와 관련된 이 협정에 러시아가 끼어 있어서 합의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중 물자 관리, 이 무역에 있어서 이중 물자 관리 시스템을요, 러시아와 중국을 빼놓고 새로 모여서 협정을 맺고 이 품목들 쭉쭉쭉쭉쭉 리스트를요, 프레임워크를 시작을 했다고. 느낌 오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대한민국, 무역대국 대한민국이 정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 프레임워크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 물건 수입하거나 수출입할 때마다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서방 국가가 아니라 한국은 중립지대야. 니네 통관할 때 이거 전부 다 검사하겠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 당연히 이 프레임워크에 우리도 들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끝나는 거죠. 자, 일본이 우리한테 저걸 시비를 걸었어요. 그리고 불화수를 니네 북한에다 넘겨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뉘앙스에, 야, 이거 전쟁 물자로 쓰이면 안 되는 것들이 니네 어디 갔니? 우리가 니네한테 이만큼 수출했는데 니네 이만큼 쓰고 나서 야, 이게 물량이 안 맞아. 너 어디로 샌 거 같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발끈해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연맥 싹막 이렇게 난리를 쳤죠. 응? 그게 중국으로 갔는지 북한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 물량이 일본 입장에서는 물량 이동이 이상해라고 물음표를 찍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가.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시의 공장에 사람을 동원한 문제예요. 여기 지금 이 프레임워크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 편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무역대국이고 나름 기술대국이고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 중에서 테이블에 가가지고 야 식민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랬다? 그러면 거기서 식민지 출신을 여기다 끼워줬더니 이런 걸 지금 테이블에 들고 나오네. 아유 야 저거 일본이 배상을 해주면 야 영국 저런 식이면 니네 저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니네한테 배상 문제 한국이 일본한테 하던 식으로 칭찬 못하면 니네 얼마를 줘야 되냐? 아 그게 말이야. 야 미국아 니네 그 옛날에 막 인디안 강제 이주시키고 뭐 캐나다에서 하와이에서도 뭐 있었고 막 그랬잖아. 니네 그 미국 니네는 과거사에서 그거 배상해야 그 후손들한테 배상해. 전부 다 제국주의 국가들이고 일본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나라들한테 가서 과거사로 배상, 일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배상해야 돼. 그러면 일본은 아는 거야. 저 국제 무대에서 자유민주주의 무역 대국들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다른 나라들이 얘 뭐야? 와 여러분 인구 5천만이 넘고 그 정도 된 식민지 국가 중에서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기술적으로나 생산력으로나 무역적으로나 뭐로 봤을 때 그리고 국민 생산이나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우리밖에 없거든. 우리요. 우리 과거를 우리 식민지 출신이야라는 게 점점 강조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 국제 무대에서 누가 우리한테 공감을 해줄 것 같냐고요. 그리고 이게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여론전을 이게 외교적인 거로 가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법원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통할 수 있어? 세상에? 뭔 이렇게 여러분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는 거냐고. 자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유럽연합이 이걸 환영한다고 했다고. 유럽연합도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유럽연합도 환영의 메시지를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바로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이중물자라든지 무역에 대해서 신무역 질서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식민지 정체성으로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여러분 야 쟤네한테 끼워주지 마라고 일본이 작업치면 우리 좆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어마어마하게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판사님한테 죄송하지만 판사가 이 지구상의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선택적 외신 적용, 그렇죠. 그쵸. 한국 정부한테 IAEA로 협정하라고 막 난리를 치던 유럽연합이 이거에 있어서는, 웰컴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현실을 냉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오늘 뉴스 다 뒤져봤는데 그 네덜란드의 저런 뉴스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하고 뉴스도 나오고 뭐 평론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수출 경제 프레임워크가 시작이 되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같이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냉정해야죠, 여러분. 이 와중에 제가 또 기가 막힌 건요. 베트남전 가서 한국군이 학살한 거를 인정. 네. 그러면서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게 한국 법원에서 유죄 때렸죠. 유죄 때린 거를 국방부가 오늘 항소를 했더니 언론사들에서 우리가 일본 닮아간다고 난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이요. 지금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서 우리나라한테 왜 항의를 안 하겠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이거 왜 우리나라한테 왜 항의를 안 하겠냐고요. 개인 차원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오빠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 가족이 한국군한테 학살당했다 그러면서 그걸 고발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1심에서 유죄 인정 이래버리고 한국 정부가 배상 책임 있다 이렇게 갈겨버렸다니까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인정, 그렇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 법원에서 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다음에 법적 책임관계나 배상관계 이런 거는 무슨 뭐에 입각해서 없다라고 법원에서 이거는 법원이 판결할 능력이 아닌 바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너무 용감무쌍해. 한국 정부 이거 배상해라 빵빵빵. 베트남이 이걸 왜 공론화를 못하면요. 월맹 앤드 호치민군 공산군이 남쪽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학살했거든. 그래서 베트남전 관해서 학살에 한국군, 미국군, 니네들이 우리나라에서 학살했어. 그리고 우리는 학살 안 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베트남전 학살 문제는 여러분 지금 집권 베트남 공산당한테도 금기야. 그리고 베트남전은 여러분 위아래에서 여기가 전쟁이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선 후방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아요. 전선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트남도 그 전선 월북 월남 사이에서 그 막 있었던 남쪽하고 북쪽 사이에서 막 붙어 있었던 그 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의 피해가 크거든요. 그 피해에 얘네들도 할 말이 없는 게 많아. 그래서 우리한테 뭐 이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베트남 5호 다리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지 그거로 배상 책임 같은 거 묻지 않는다고. 그리고 지금 베트남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게 얼마만큼인데 걔네들이 이런 문제 쭉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해가지고 이거 삼성 공장 이런 거 우리가 근데 이거 강제 매각해서 이거 그거 한다. 니네 압류한다. 삼성 공장 압류한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압류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 우리는 일본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우리 한국 정부가 배상하자. 아이고, 베트남 정부가 삼성 재산 압류하면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자. 우리는 일본하고 똑같을 수 없지. 국제사회에서 여러분 뭐가 맞는 얘기 같으세요? 제가 요새 그럽니다. 이 민족해방 사상에 이게 있잖아요. 자기가 주사파가 아니더라도 이 민족해방 사상, 민족사관, 식민지사관 이거를 가지고 있는 판사, 언론인, 관료, 정치인들 당신들 주사파 아니어도 다 주사파 물이 들어서 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학번들 이 민족해방 사상, 리어리 사상에 물들었었던 저도 한때 물들었었는데
저는 그래도 반미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사파였던 적도 없고. 이런 대학 다니면서 교양으로 이걸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골로 가게 만들고 있다. 국제감각 제로, 국제정치 제로, 현실정치, 현실 국제정치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세국주의 나빠요. 지금 대한민국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다. 정신들 차려라.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 내린 거고, 한일 간의 정상회담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하고 지금 이 이중 수출 물자와 관련된 바세나르 협정을 대체하는 러시아하고 중국을 제껴놓고 다시 이중 물자 무역 질서에 프레임워크가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이 왕따를 당하고 주요 수출국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자유민주주의 그 블록의 일원으로 인정 못 받고 못 들어간다. 요번엔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서 G7이 아니라 G8으로 가야죠. G8으로 가게 하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끼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끼어야죠. 무역 질서, 옛날에 만들어진 G7 됐고, 지금 다시 재편을 하는데, 우리도 G8으로 끼워줘. 무역 질서, 그러면서 미국한테 우리도 통화 수합 한 1조 달러 해줘. 그런 거 얻어내야죠, 여러분. 미국한테 통화 수합 1조 달러 해줘. 동맹국으로서 우리도 역할 충분히 하고, 야, 중국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니들이랑 이러면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무역 의존성이나 기타 등등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니. 이거 니네들이 해달라는 대로 돌파하고 다 할 테니까 통화 수합 1조 달러 해줘.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러분 거의 기축통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 무한 수합부까지는 모르겠으나 통화 수합부 1조 달러, 2조 달러 이렇게 부르면서 협상하고 G8 들어가고 기축통하고 비슷하게 되고 국제적인 위상이 지금 그러면서 K-팝, 우리가 K-팝이나 지금 우리 지금 선진국 중에서 저쪽 세력이 문화 투사를 가지고 우리밖에 없잖냐. 그러면서 다들 아이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니들 아이고 자국 내에서나 이게 우리끼리나 유통이 되지 저기 후진국이라고 지금 그런가? 이 블록 밖에 있는 문화 침투력이 있는 소프트 파워는 우리가 제일 세잖아. 군사력은 미국이 제일 세지만 투사력 있는 소프트 파워는 우리가 제일 크지 않냐. 우리도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여러 가지 할 테니까 대접해줘.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못 알아듣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진짜 절레절레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우리가 따라잡았는데 왜 이탈리아는 G7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안 돼? 할 수 있는 거야. G8에 한국 끼워주자. 그 외교 해야죠. 그리고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 무조건 G8이면 G8 국가 그리고 안보 체계에 딱 들어가서 다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지 않는 확고부동한 자유민주주의 블록의 선진국으로 픽스를 박아야지. 그리고 더 이상 식민지스러운 찌질거리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해야지.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식민지 출신 국가들한테 미안해? 뭔 얘기야? 진짜 대한민국 좌파들 때문에 그리고 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학번들 이 NL 언저리에서 이 뇌가 썩어 있는 우리 세대, 저도 포함인 세대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회담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용화대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국민의힘 사람들도 그렇고 이 전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른 전선이야. 맞아요. 질렀어요. 이 지른 전선인데 근데 국민 반응이 나쁘지 않아. 이거를 보강하지 못하고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용산하고 국민은 니네들 다 뒤져야 돼.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냥 우려가 섞여서 한마디 하면서 화이팅. 저도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